안녕하세요. 랭군입니다. 2020년 5월 28일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왔던 뉴스입니다. 또다시 내린 기준금리 부동산 시장 영향은 미비할 것 같고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있을 듯,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자, 상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난 3월 16일 날 1.25% 기준금리를 0.5% 인하하면서 0.75로 인하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다시 한번 금리를 0.25%를 내려서 최종적으로 금리가 0.5%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금리라는 대출이자 부담 감소로 부동산 시장의 투자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는 경제학적인 통설이 있고, 그로 인해서 상승을 하기 마련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에서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기사를 보면 이제 금리가 낮아졌고요. 그로 인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부동산이 현실에서는 하락을 했더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통설하고 현장은 다르게 움직이는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뉴스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딱 뼈대만 남기고 요약을 해보면 금리를 인하한 건 팩트고요. 그리고 나서 대출이자가 감소하게 되죠. 당연히 팩트죠. 대출이자가 감소하면 투자 수요가 증가할 수 있죠. 투자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매매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런데 왜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걸까요? 요게 이제 물음표인 거죠. 기자도 물음표인 거죠. 대한민국에서 경제교육을 그래도 뭐 상위 한 10% 이내만큼 공부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설과 이 시장이 다르게 가져가는 거, 왜 그럴까? 화두만 던져놓고 이제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제 그 화두에 대한 답을 제가 조금 더 해볼까 싶어요. 자, 이 매매 수요, 임차 수요의 구성 요소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매매 수요에는 가수요하고 실수요가 있어요. 지금 금리를 낮추게 되면 당연히 매매 수요가 많아질 수 있죠. 투자 수요가 늘어날 수 있죠. 근데 이 투자 수요는 가수요 쪽이고요. 그게 아니라 내 집 마련하는 쪽은 실수요 쪽이에요. 사실은 둘 다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금리를 낮추는 것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임차 수요도 있어요. 임차 수요도 월세는 상관없지만 전세 같은 경우는 전세 자금 대출을 일으킬 수 있고 금리가 낮아지면 훨씬 유리해지죠. 그래서 전세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무조건 매매 수요로 다 가는 게 아니라 임차 수요도 그만큼 좋아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기회가 열려있다. 사람들은 이제 어떤 걸 선택할까? 이 부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금리를 낮췄어요. 낮추면 이 두 개 중에 사람들이 선택을 해야만 해요. 해야만 하는데 지금 이제 어떻냐면 일반적으로는 전세 수요도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매매 수요도 당연히 늘어나죠. 근데 그 둘 중에서 이 매매 수요가 늘어나고 가수요도 늘어나서 궁극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면 이 전세 임차 수요가 다 매매 수요로 넘어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모든 수요가 이제 이곳으로 모이게 되죠. 이곳으로. 실수요도 야, 이참에 그냥 내가 이사갈 집을 좀 뭐 하나 더 마련해볼까? 그렇게 해서 가수요로 넘어올 수도 있고요. 또는 전세 살고 있는데 이참에 내 집 마련해볼까? 아니면 이참에 나중에 내가 이사갈 집을 미리 사둬볼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요소들이 가수요로 쏠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지금 그렇지 않죠. 왜 그렇지 않죠? 가수요를 꾹 눌러놨기 때문이죠. 가수요를 꾹 눌러놨어요. 그러면 지금 이 규제 상태에서 이 수요는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실수요는 가수요로 넘어가기가 힘들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집값이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무리수를 둬서 가수요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보수적인 임차 수요에 있던 분들은 더더욱이나 가수요로 넘어가는 거는 아예 생각 자체도 안 할 거고요. 그냥 실수요로 넘어가는 것들도 망설이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냥 전세로 계속 전세로 있으면 지금도 뭐 나쁘지 않은데 앞으로 더 큰 혜택이 있구나.
월세보다 전세로 자금 대출을 일으켜서 있으면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주거를 할 수 있죠. 이제 그러다 보면 실수요에 있는 분들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임차 수요로 넘어갈 확률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앞으로 실수요는 전세 수요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전세에서는 전세자금대출 낮은 금리를 최대한 활용해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예상이 좀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임차 수요 중에서도 전세로 몰리게 되면, 왜냐하면 월세 같은 경우는 몰리기가 힘들어요. 월세로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전세로 들어가면 전세 자금 대출을 80%까지 일으킬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0%대 금리이기 때문에 거의 전세금을 거의 보존하면서 그에 따른 대출도 굉장히 적은 금액을 내면서 거주할 수 있으니까 거의 무상임차에 가깝죠. 그러니까 세금도 안 나가고 취득세도 없고 보유세도 없고 양도세도 없고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집값이 떨어지든 오르든 걱정도 없고, 그쵸?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세 수요로 돌아서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전세 집이 부족하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냐면 또 금리 인하, 전세값 고개 든다, 이제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까지의 모습을 요약해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가수요를 딱 차단했어요. 그러면 실수요자분들이 고민하겠죠. 야, 앞으로 집값이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지금 내 집만을 하는 게 맞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금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뭐 유지를 해야 될까? 아니면 임차 수요로 가야 될까? 뭐 이런 고민도 할 거고요. 전세로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은 그냥 유지하는 게 낫겠다. 이제 이런 선택을 할 거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툭 내린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전세 대출 부담이 완화되죠. 전세 수요가 증가하죠. 그로 인해 전세 가격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가 그냥 호응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상당히 논리적인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전세 가격이 오르고 나면 그 이유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는 그냥 인과관계가 명확해요. 자, 전세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만약에 전세 수요가 많아져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대출 금액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이 전세 가격 자체가 커지고 그에 따라서 대출 총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월 부담해야 되는 이자는 커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자가 조금씩 부담스러워지는 느낌이 약간 들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 차이가 별로 없어져요. 그러면 차라리 돈을 조금 더 보태서 매매를 하면 어떨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점차 생기게 돼요. 나중에 전세 가격이 쭉 올라서 매매 가격이 육박하게 되면, 자, 그러면 그분들이 매매 수요로 전환하게 되죠. 이렇게 전환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하면 매매 가격도 올라가죠. 가격이 오르니까 이젠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고, 그러면서 수요가 더 많아지고 그 수요가 다시 또 가수요로 달라붙고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가격 상승은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면 가수요 증가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감지를 하고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5월 20일자에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2020 주거 종합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사실 예전에 담았던 내용들이 한 80%고요. 본질적으로 이 내용에 담겨있는 핵심 키워드는 한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말이죠. 궁극적으로는 이 임대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게 큰 취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내용, 상세 내용에는 첫 번째,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 제대로 못 받는 분들 많기 때문에 개선하겠다. 그리고 기존에 임대사업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 조금 강화를 해서 그 FM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사실 핵심적인 건 뭐냐면 첫 번째예요. 임대차 신고제 도입을 하겠다. 이게 매우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이걸 왜 하는 거냐면 그 다음 next step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주거종합계획 발표하고 나서요. 이후에
뻔히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요. 철저하게 전세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게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전세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안정화시키려 노력을 할 거예요. 그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전세 금액을 못 올리도록 그냥 무조건 강제화시키면 돼요. 그게 뭐냐면 전월세 상한제죠. 그래서 2년 만기 돌았을 때 기존 전세가에서 5%, 그러면 연간 2.5%니까 물가 상승률 정도만큼만 올려라는 거거든요. 그 이상은 절대 올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해서 지금 전세 2년이지만 원하면 연장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래서 이사를 안 다니게 해줘라. 그래서 그냥 전세 거주하는 분들이 그냥 고민 안 하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로 하면 되지 왜 임대차 신고제를 하느냐. 이거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회사에서 말이죠. 직원들을 채용을 해요. 채용을 하는데 1월 달에도 뽑았고 뭐 수시로 2월 달, 3월 달, 4월 달 막 수시로 채용을 계속 했어요. 막 10명씩, 막 20명씩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연봉이 다 달랐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을 1년 지났을 때 연봉을 재계약해야 돼요. 재계약해야 할 때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거죠. 연봉 재계약할 때 절대 연봉을 5% 이상 인상시켜 주지 마라. 이제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누가 언제 입사를 했고 그리고 입사했을 때 그 사람의 연봉이 얼마였다. 그 연봉이 다 다를 거거든요. 협상 다 다르게 했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언제 입사했고 얼마 금액으로 들어왔다를 알아야 그로부터 1년 뒤에 이제 그 인상을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즉 그걸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다는 말은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사실 뻔히 보인다라는 거예요. 지금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을 한번 한국감정원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면 지금 2016년 6월달, 뭐 7월달 그 정도 시기가 가장 최근 한 10년 동안 놓고 봤을 때 전세가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전세로 거주하기를 희망했던, 집 사는 걸 약간 꺼려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61.9%였어요. 전세가율이요. 지금은 몇 프로냐면 4월달 기준이긴 한데요. 이게 57.4%예요. 뭐 60에서 한참 좀 더 미달이죠. 지금 서울 평균은 그러해요. 아파트 기준으로. 근데 이제 강남구만 놓고 보면 대략적으로 한 40%에서 50%, 그리고 뭐 흔히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곳들은 한 55%선, 뭐 동작구, 강서구 좀 점점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전세가율이 한 60%까지 올라오고요. 더 멀리 인천까지 가면 전세가율이 뭐 70%도 지금 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수도권에서 핵심인 지역, 서울이 대략 60%가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입지가 좀 괜찮은 곳들은 50% 미만인 곳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만큼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다. 전세 가격은 많이 못 올랐지만 매매 가격이 그만큼 많이 오른 상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매매 가격은 사실은 좀 보합으로 가거나 충분히 조정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조정받는 시기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 집값이 이제 안 올라가네. 집값이 이제 떨어질 수도 있네. 진짜 떨어지기 시작했네. 집을 절대 사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점점점 임차 수요가 많아지고 전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끔 되어 있어요. 앞으로 한 2년 동안. 근데 지금 이제 정부가 어떤 걸 하고 있는 거냐면, 자, 금리가 인하되기도 했지만, 금리 인하는 사실은 본인들 스스로 결정을 한 것이고, 금리 인하가 계속 저금리로 유지될 거라는 것들을 미리 알고 있죠. 근데 이제 부동산 사이클 상으로는 지금은 매매가가 보합이고 전세가는 시간이 지나면 상승으로 가야 되는 그런 이제 사이클이 도래하는 시기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매매가는 높고 전세가는 낮아서 전세가율이 한참 낮은 시기에 전세가격이 딱 급등하기 전에 전세가 상한제, 계약 갱신권 딱 실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전세가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낮은 전세 가격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죠. 2년마다 5%씩 증가한다고 하더라도요. 뭐 10년이 지나도 사실 그 금액은 크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은 그냥 전세 가격이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로, 사실 이사 가는 게 되게 번거로운데 이것도 번거롭지 않게끔 지금 계약 갱신권을 같이 넣어준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뭐 단기간 4년이 아니라요. 진짜 한 8년까지도, 8년 아니라 한 10년까지도 전세 가격이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목표로 정부가 선대응하고 있다고 일단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금리가 인하되면 매매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규제를 지금 강하게 하고 있죠. 이런 경우는 오히려 임차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전세 가격도 오를 여지가 매우 높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그에 맞는 사전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다음 어떤 행보를 하는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랭군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Peace.